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 공부하는 이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자, 원장님. 네. 지금 뭐 김정은이를 데려온다 하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네. 저는 뭐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만 네. 찬성한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비핵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으면 네. 한 70몇 프로가 비핵화는 안 할 것 같다고 답을 해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안 하는데 네. 한국에 와봤자 네. 결국은 돈을 뜯어가려거나 그렇죠. 네. 문재인 지지율을 올리려거나 네. 안 그러면 이제 비핵화를 안 하는 꼼수를 더 쓰려고 네. 미국하고 또 네. 미북 회담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거나 네. 이런 술수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비핵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으면 안 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네. 또 김정은이가 오면 것이 좋으냐 마느냐 하면 환영한다가 61%다. 뭐 네. 이렇다면 네. 이건 뭐 정신 세계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네. 그래도 이렇게 댓글 쓰는 거 보면 전부 천재예요. 정치 박사들이에요. 아, 그렇죠. 얼마나 네. 자기들 잘났다고 댓글을 쓰는지. 그리고 댓글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쓴다고 잘났다고 네. 쓰면서 왜 이런 부분에는 논리적으로 인간성이 없게 행동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여론조사 그걸 보고 좀 굉장히 황당하고 좀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맞는 여론조사인가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짜 맞춘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님은 그래도 홀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억지로 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문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안을, 김정은의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추진해서 자기네 그 지지율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서 지지율을 다시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편으로 그 지지율을 일정 부분 조작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 때 지금 이 민간인, 군인,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쳐서 뭐 지금 보면 이 한 300만 명의 네.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네. 이렇게 되었고 또 납북, 월북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을 그렇죠. 수가 있고 이산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한국의 한반도가 역사에서 이렇게 등장한 이래 가장 큰 민족적 재앙이 6.25라고 보이죠. 국제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임진왜란이나 뭐 과거의 병자호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뭐 활로 가지고 하고 칼로가 이래가 죽여봤자 얼마 죽이겠습니까? 근데 뭐 포탄이 날라오고 현대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걸 겪은 지가 53년에 끝났으니까 불과 65년밖에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걸 수백만 명이 한 800만 명, 700만 명 정도는 그걸 겪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의 일로 진짜 이 문제를 그 친북 정북 그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자기의 일로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기가 직접 닥칠 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당해보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만약에 온다 치면 서울역 무슨 뭐 광화문 앞에 터미널에 또 이렇게 마이크 갖다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인이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방한하게 된 데 대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비핵화가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너무 기뻐요.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통일의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철 또 말들은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TV에 나와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의식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만 또 편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올 거고. 네. 근데 제가 아무튼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 황 사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정은 방안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방한한 다음에 벌어질 일이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통진당 세력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그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민노총이라든지 뭐 정교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환영 인파를 만들 거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휩쓸려 버린 그 일반 국민들은 마치 그 남북 통일이 되는 것처럼 들떠서 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지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고, 또 앞으로 2달 이상은 또 그 여론 조사 결과가 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국민들은 그 북한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자유한국당이 그 당론으로 비핵화 없는 김정은 방한 결사 반대 이거를 내걸어야 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시민들은 또 나름대로 이거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와 또 유사한 경위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가 지금 온다. 네. 신문 경제면이나 경제신문만 좀 몇 개만 봐도 네.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붕괴되고 네. 자영업자의 30% 이상이 휴폐업 상태라고 카드회사 발표가 있고 네. 그래서 그게 휴폐업되어서 망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빈곤층으로 전락해가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진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중들이 공포 심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건 자기 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모든 게 파괴가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지금 현재 자영업자를 하면서 직접 망하느냐 마느냐 상황에 놓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아, 그 어떤 심리입니까? 동물들은 지능이 낮아가. 좀 있다가 지진이 와서 다 휩쓸려 가더라도 뭐 동물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가 갑자기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지진이 오거나 크게 비가 오거나 쓰나미가 올라오면 동물들부터 막 줄을 지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수영하다가 동물들 다 도망간 뒤에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죽잖아요. 제일 많이 죽죠. 근데 어떻게 동물들보다도 더 못한 이런 자각력이 없느냐? 그러면 그런 겪은 적이 없느냐? 최근에 외환위기도 불과 한 20년 전에 겪었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IMF 때. 자기가 당한 사람들만 그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설마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설마 적화 통일이 되겠느냐? 설마 북한이 갑자기 기습으로 쳐들어 내려오겠느냐? 설마 뭐 북한이 자기네 위태하다고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느냐? 이게 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데 설마로 치부하고 그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 조짐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도 경제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그 경제신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이 경제 침체로 간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전 세계가 침체로 간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 코웃음을 치다가 이제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제가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안 믿다가 언론이 또 보도하기 시작하면 믿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제가 뭐 가방끈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화 통일도 믿고 싶지 않은 바고,
자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부정해 버려요. 부정이란 디나이얼이라는 디펜스를 쓰거든요. 아, 심리 기제가. 네. 네. 그러니까 방어적 기제가 작용을 무의식상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디나이얼입니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러니까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쓰나미가 지금 미국에서 출발했다 그래도 일본에 있는 사람이 몇 시간 뒤면 쓰나미가 도착한다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적화 통일에 대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미군 철수, 종전 선언, 미군 철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굉장히 극우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극우라고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과거에 보면 연평도 포격, 네, 6.25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북한이 네. 폭탄을 날리고 민간인이 죽고 네. 군인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다음날 주식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전 세계에서 하면은 연평도에서 포격이 날라와서 면사무소 앞에 터지고 이런 거를 보고 한국에 저 전쟁 났다 네. 하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태평하게 바라보면서 다음날은 주식값이 오늘은 거꾸로 사야지 이제. 네.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요. 네. 이러는데, 자. 그게 이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유지되면, 웬만한 위기에는 그게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다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가 일본 보고 네.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좌파들이요. 네. 문재인부터 시작했어요. 네. 무슨 위안분이 그 다음에 징용인이 이야기하면서 네. 왜 북한의 6.25 도발 네.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엔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먹혀서 지금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그 민주주의를 왜 붙여 사기꾼 같은 놈들이 어쨌거나 그렇게 살고 있을 건데 네. 그런데 왜 그걸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와가 네. 한국군을 엄청나게 죽인 중공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중공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중공은 한국의 여성들을 강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스탈린이 우리 지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스탈린이 남쪽의 반일 감각을 계속 부추겨야 된다. 네. 반일 감정을. 그래야지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좌파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친중, 친북, 친너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기네 입지가 강화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금 남쪽 침투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계룡대 모형까지 만들어서 훈련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참 국민들의 의식이
한마디로 이 현실에 많이 괴리돼 있는데. 예,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근데 부동산 같은 거는 올라갈 때 보면 또 현실 직시해서 막 전 국민이 달라들어서 투기꾼처럼 하더만요. 예, 예. 그거는 이 돈이 걸려서 그런 겁니까? 투기판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참 솔직히 민족성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오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판사가 지는 위장 전입을 3번 했으면서 네. 예?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을 했다. 판사로서. 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판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위장 전입을 했으면 예. 위장 전입했다고 법원에 불려온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판사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또 더더구나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준다는 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참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코드 자기네 코드만 맞는 사람이면 다 대법관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도 다 대법관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그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삼권 분립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막 상권 분립을 떠나갖고 사이코 아닙니까? 3차례 지가 위장 전입을 해놓고 위장 전입한 사람한테 네. 징역형을 때려. 징역형을.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처럼 양심에 빵꾸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징역형 내용을 보면 그 저기 이 사람이 그 판결을 한 부분에 지금 이 김모 씨가 이 재판장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네, 재판장이었는데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재판 내용 중에 주민등록도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유죄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때가 이 사람이 3차례 주소를 거짓 신고한 뒤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그 자기만의 특권 의식이 얼마나 강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법관을 시킵니까?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을. 아니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거나 뭐 부동산 투기든 자식 교육 때문에 했거나 위장 전입은 법적으로는 다 동일한 위장 전입이지 않습니까? 착한 위장 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 전입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로 이거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 인물을 대법관을 시킨다라는 문재인도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런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제가 이거 지금 찾으려고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개차반 정치 판사 회의 전말과 무슨 뭐 지는 위장 전입하며 위장 전입 처벌해서 누가 제복 잘 달았다 싶어서 보니까 제가 올린 유튜브에 누가 그걸 또 올렸네. 네.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그 나라의 그 법의 흐름을 총괄하는 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비윤리적인 판결을 했던 사람은 뭐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위장 전입을 하면서 위장 전입한 사람을 법정 처벌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법관을 그 임명을 합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미국의 대법관을 갖다가 그 이 인준을 앞두고 정부에 그 가정부를 썼는데 그 미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런 뭐 이 가정부를 갖다가 불법 불법 뭐 이주죠. 그래서 그 대법관이 그냥 인준이 안 되고 그만둬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걸로 내 기억도 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것들은 대법관에서 있어서의 이 법관은 양심이 맑아야 자기의 이 양심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이 이거는 뭐 흐린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새카만 자인데 이런 자를 대법관을 갖다가 하라고 물어붙이는 문이나 그걸 검증을 해갖고 추천한 조국은 이거 하나로도 집에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무슨 인권법 연구회인가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인권법의 연구를 한다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놓은 모양이죠. 예. 자기가 주장하는 국제 인권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그 징역형을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대법관이 임명되고, 이게 인권적인 상황입니까? 참 진짜 이건 참 할 말을 좀 상실하는 이런 네. 사람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의 양심도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코드만 맞으면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 것 문재인이 대통령하고 박원순이 시장하고 마포구청장을 민주당이 하는데 거기서 저렇게 철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기회균등이고 공정한 과정이고 결과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예, 그렇죠. 자, 조선일보 장자연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누가 뭐 황장수 보고 너 조선일보 장자연이 이야기는 못하지 해서 저는 못하지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장자연 사건을 지금 네.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네. 자, 지금 장자연 씨는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럼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자살한 사람이 네. 살았을 때 그 네. 사람에게 성적 희롱을 했느냐, 네. 폭력을 뭐 성적 폭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런 건데, 근데 당사자가 죽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참 아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연예인을 하려고 왔는데 본인이 아마 이렇게 인맥이나 네. 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엉터리 기획사 인간이 네. 데리고 술집 차려놓고 네. 바도 차려놨었다 했잖아요. 네. 어느 날 사회 고위층을 불러서 술 처먹는 네. 걸 하면서 자신 기획사의 여성 네, 연예인들. 연예인 후보자를 이제 그 술자리에 네. 오게 하고 또 뭐 이런 시중 같은 것도 들게 하고 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인 박용훈 네.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이 사람 옛날에 그 부인이 자살한 부분하고도 관계 있는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그것도 방상훈 회장의 차남 TV조선 전무도 지금 예. 또 소환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를 예. 그러니까 회장의 아들과 예. 회장의 동생을 예. 이제 다 이 장자연 사건을 네, 네. 하고 또 조선일보 전직 기자 한 명. 네, 네. 그 양반은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또 무슨 그런데 이게 끝없이 지금 조선일보가 현재 보면 언론 중에서 가장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TV조선이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약점으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혐의가 네. 이제 코가 끼었어요. 네. 그런데 당사자는 자살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공소권을 가진 이런 부분이 또 당사자는 또 없어요. 네, 네. 다만 통화 기록을 지워달라 했다라든가 네, 네.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저렇게 엮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한다면 조선일보는 일단 입장을 밝히고 이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회사에 대한 어떤 회사의 보도 방향, 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뭐 네. 최저임금에 대한 주 52시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주로 프레임을 네. 조선일보가 짜고 있다. 지금 좌파들이 지금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라는가 하면 여건이 프레임에서 찌고 있다. 탈원전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이 보수층에서 만든 프레임에 전부 허우적거리면서 못 당하고 있다. 네. 뭐 친북이다 뭐 이런. 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 있는 언론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그 프레임을 현재 제일 잘 걸고 있다라고 보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또 해서 현 좌파 정권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네. 조선일보 딜레마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게 지금 몇 달째 하는 겁니까?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좌파들의 특기인데 이미 세월이 지나갔어도 꼭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건수가 생기면 또 부활시키고 또 부활시키고 계속 반복합니다. 장자연이가 자살한 지가 언젠데. 예, 10년도 넘었을걸요, 아마. 예. 자기네들 뜻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 전에 언제적 이야기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문제의식 삼거든요. 뭐 동학혁명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 삼을 때는.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이 역사도 아니고 역사 바로잡기도 아니고 이제 이거 이 언론을 운영하는 집안의 패밀리에 대한 네.
일종의 도덕성 문제인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오픈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픈하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설 거는 맞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 시비를 다 가리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잘못했다 해서 다른 시비를 더 큰 시비를 지적 못 합니까?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네. 또 보수 진영에서는 또 여기에 침묵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장자연 사건 다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꾸 이제 그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소재가 지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이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를 재탕 삼탕 네. 이제 해서 끓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약효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지금 마치 평화 통일이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짓 선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조선일보라면 한번 이렇게 까버리겠어요. 우리 집안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좌파 언론 중에 대표적인 언론도 한국 최고의 재벌한테 광고를 전제로 수십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겠죠. 그러면 언론사가 광고를 안 하면서 광고비조로 비광고로 돈을 받는다는 거는 그건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거 수사 안 하냐고 까버려서 예. 그야말로 아니 한번 2판 4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끌려가면 이 사주들의 집안에 삼촌과 조카가 나중에 무슨 우리가 그 말은 내가 안 하려니까 뭐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려는가는 알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이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비도덕적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다 당신들이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프레임이 옛날에 그렇죠. 유튜브 저 같은 사람들이 전부 가짜 뉴스 전파한다다가 내가 요즘 청와대가 가짜 뉴스 1번지다. 너네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내가 많이 했는지 공개 토론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제 요즘 또 그런 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일보가 마찬가지로 다른 걸 들고 나와가 이거는 이거대로 뭐 인정하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든 하고 이게 업무면 업무라고 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일종의 비도덕적 프레임을 찍으려고 한다라고 해야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끌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이 확실한데 지금까지 이제 그 생존해 온 방법이 정면 돌파를 해서 생존을 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딴 걸 하나 잡아가 이제 퉁치자. 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이 쫙 퍼져서 또 정권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걸 하나 찾았어. 네. 딱 갖고 있다가 자 여기서 퉁칠래 안 칠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옛날 고영태 통해서 최순실이 동영상을 갖다가 입수하고도 1년 동안 묵히다가 그걸 그때 터져줘 줬으면 차라리 탄핵 안 당하면서 정리되는 과정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도 오픈하지 않고 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정보를 알면 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종이 있으면 개인적인 신상 말고 뉴스 브리핑에 가져오면 됩니다. 네네. 원장님도 혹시 그런 거 들으시면 그렇게 저한테 갖다 주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권도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까지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뭘 터뜨리려고 하니까 이 사건을 터뜨려서 조선일보가 선방이고 이거의 후방으로 그래서 조선일보를 못하게 하고는 이걸 또 허지부지 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겁니까 안 겁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저도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살아남으니까. 근데 다만 뭐 터뜨릴 게 또 1년쯤 미라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사람이 머리가 발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황선영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야지 일반인들이 알거든요. 요즘 하나 분석을 하면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가 심상찮아요. 예, 예.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덮쳤다. 전병헌 씨라고 옛날에 우리 여기 방송에 나오신 그분이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에요. 전국의 정보과 형사들을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경찰의 조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요즘은 국정원 그렇죠. 높고 모든 정보 무슨 뭐 정치인 누구가 어디에 대기업에 하고 해서 얼마를 받았다더라 해서 협박받고 있다더라 뭐부터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이 어쨌다더라 옷이 얼마짜리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이야기가 거기 다 저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감찰반에 검찰 수사관 애가 잘리는 부분에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건설업자가 또 지금 청와대파가 아니라 또 부산파에 이렇게 좀 가까운 이런 기업하는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와대에 있는 조 핵심들 이종석 그다음에 조국 뭐 요런 라인들을 좀 드러내고자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쟤들 다 됐다. 2등은 우리 팀이 들어가자 이쪽에 들어가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좀 돌렸을지 모르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알고는 이 괘씸한 놈들이 있냐 해서 조사를 하라 해서 이게 골프 뭐 쳤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 기업인의 비리를 좀 알아봐 줬다라든지 이런 걸로 걸라니까 이건 또 안 죽으려고 내가 그러면 있는 거 다 깎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만 쫓아내면 시끄러워지니까 전체를 다 바꾼다 하면서 물타기를 했고 그러면서 청와대 안에서 서로가 A는 B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가 보고한 내용이 경찰청 정보국 컴퓨터에 있다는 걸 알고 또 말 잘 듣는 검찰을 시켜서 또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의 컴퓨터를 작년 연말까지는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작년 연말이라 잘난 거는 아마 그 중요한 자료의 보고 시점이 그때에 딱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가가지고 또 검찰은 그걸 또 삭제했다고 또 굳이 밝히고 삭제할 거 말라고 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내가 볼 때는 이 불란스, 이 호떡집처럼 뭔가가 지금 시끄럽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밖에 앞에 조선일보 요즘 갑자기 장자연으로 바짝 쪼는 걸 보면 알고 뭐 입수되었거나 뭔가 되어서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추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 이제 황 사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셔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니까 아무튼 저도 아무튼 지금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김정은 답방 결사 반대를 여론화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몸으로는 안 뛰고 툭 하면 페이스북에다가 글이나 찍찍 긁어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그게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행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해야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몇 마디 쫙 해놓고 그게 또 언론에 발라쓰고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 돌리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면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가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보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얼굴을 내걸고 자기 음성으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지를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 비웃고 깐죽거리는 거 정치를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해서 직접 언론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게 알려지거나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당에 가서 당의 회의를 소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 안 그러면 만들어주면 농성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부터 전부 SNS에 트윗이나 페이스북에다가 글만 찍찍거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정치만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법을 써야 될 때는 전공법을 써야죠. 지금 국민들은 이 적화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핵폭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러면 뒤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더 힘들죠. 이 심리가 이런 거 아닐까요? 심리 쪽에 전문가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맞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위험 부담은 또 적다. 내가 깐죽거리는 거 정도야 나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기분 나쁜 사람도. 근데 깐죽거리면 그걸 또 받아 쓰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 깐죽거리면서 이거 때리는 거는 한 2, 3분이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파하는 효과는 커서 또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깐죽거린 걸 보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를 평가해 줄 거다. 그럼 이 얄팍한 맞습니다. 계산적인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실제로 정치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실제로 그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듯이 정치인들의 자기 이름을 직접 걸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옮겨줄 때는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줘야만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훨씬 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사립 유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800개인가가 사립 유치원 중에 40몇 프로가 문제가 있다고 밝혀서 처음에부터 이제 난도질을 해버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사립 유치원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뭐 자신들 의견을 밝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예 처음에 이 고정된 시각에 낙인 효과라는 게 있죠. 그렇죠. 낙인 효과가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낙인 효과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귀찮아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복잡한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복잡한 앞뒤 논맥을 따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라는 걸 알려면 자세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낙인이 찍힌 대상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낙인 찍은데도 자기도 같이 낙인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 박용진 의원이 먼저 낙인을 찍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실제 그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면서 또 무조건 유치원이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일부 이 보조금이 아닌 지금까지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하고 지원금은 차이가 있고 보조금은 쓰면 횡령이 되고 지원금은 그렇게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그렇죠. 법적인 어떤 규정을 구분을 안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지도를 제대로 하는 방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무슨 교육사업 학원 재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업적으로도 자영업자처럼 지금 규정해놓고 있으면 학원처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영업자니까 자기가 벌은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비용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부가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하는 줄을 알면서 이걸 왜 방치해 놨어요? 그걸 만든 거죠 정부가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래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형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돈 중에 3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줬다면 그 학부형이 지불해야 될 돈이 1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 학부형이 100만 원을 온전히 지불을 했으면 그 유치원 원장이 그 돈을 받아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영에도 쓰고 경영하고 남은 돈은 자기 사유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우리 출산 유치원 육아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줘 놓고 그거를 마치 그 사립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처럼 회계 규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그거를
비리로 몰아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네. 지금부터는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든가 네. 아니면 또 그걸 갖다가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유치원 안 하겠다라든가 네. 나는 완전히 정부 보조 안 받고 100% 그냥 내가 네. 내 가격 이렇게 책정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고급 유치원으로 가겠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폐원을 하면 안 된다. 너네 문도 못 닫아. 지금까지 너네 우리 보조금 받았는데 문을 너그 마음대로 닫아? 내지는 너네들이 고급 유치원으로 가는 부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또 학부모 시켜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이 좀 들어요. 저는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네. 그 사람도 옹호하고 싶은 어떤 이유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본 원칙을 유치원 문제에서 보면 완전히 정부가 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그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예. 사유재산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행보거든요. 예. 지금까지 지원금을 해줬는데 그 지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를 냈다. 네. 내지는 유치원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빌려서 하다가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씩 모아서 건물을 사서 지었다. 그러면 이 유치원에는 정부 돈이 섞여 들어갔으니까 너네는 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처음부터 정해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할 수 거죠.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가 돈을 조금씩 그 친구한테 빌려줘 놓고 나중 그 돈을 되돌려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지배해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정부가 공설이나 병설이나 네. 이런 공영 유치원을 충분히 만들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가 그걸 갖다가 지금 하는 업자들을 하라고 네. 그걸 다 지원하고 네. 부탁하고 네. 이래서 정부는 조금만 만들고 네. 돈 들이기 싫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너네들은 다 도둑놈이야. 예? 뭐 유치원을 다 우리한테 넘기든지 해. 네. 뭐 안 그러면 너네들 그냥 안 둘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 사회에 가장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30, 40대 여성들을 일로 몰아넣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지지율을 30, 40대 여성한테 이건 뭐 최종까지 남아있을 지지율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재인 지지율 중에 여기를 갖다가 못을 받기 위한 일종의 업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업무설을 이야기하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맘충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맘충. 네. 예, 일배충에 이어서 한국에 또 다른 벌레가 생겼죠. 그게 그래서 유치원 그 선생님이 한 분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개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유재산의 보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장돼야만 각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기업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유 재산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자꾸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국가에서 토지를 전체를 토지의 그 사용권만 주고 중국처럼 이용권은 주되 토지 소유는 국가가 하겠다라는 쪽의 이야기들이 국회의원들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봐서 저는 유치원 그 관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그 우려스럽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이 합의, 헌법 정신에 대한 합의를 이거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업의 영역에 대한 한마디로 매도와 일종의 공격을 통해서 낙인 효과를 찍고 그러면서 이 업종들을 다 그냥 뺏으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하여금 일단 이 공격하는 네. 일종의 이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네. 자신들의 정권의 지지 기반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행동으로 이걸 했고, 지난번에 좀 시원찮은 완전히 비리의 백과사전이 격이었던 위원회가 네. 교육부총리가 되면서 처음에 이걸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교육부총리로서 권위를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누더기가 그렇죠. 됐는데 네.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줘서 위원회가 끝발을 좀 받아서 네. 끌고 가려면 그 맘충이라도 네. 위원회 잘한다라고 만들기 위한 네. 이런 다목적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안 하겠다면 하위에서 50%나 60%까지만 정부가 바우처 쿠폰을 네. 줘서 이 쿠폰 들고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네. 되고, 네. 보편적 이거 육아를 하겠다면 네. 그건 뭐냐? 전 국민한테 29만 원짜리 쿠폰을 나눠줘요. 네. 그러면 A 유치원은 나는 완전히 사립 자영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나는 200만 원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교육을 시킨 거니까 200만 원 하겠다면 그 가격 제한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 업자인데요. 네. 지금 업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학교 법인도 아니잖아요. 유치원이. 그렇죠. 예. 그 업자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나는 29만 원짜리 바우처 갖고 왔으니까 네. 자네 171만 원만 내 돈으로 내겠다. 네. 그럼 간섭할 바가 없는 거고. 네. 그다음 그 유치원에서는 그런 돈을 200만 원씩 받아서 경영을 잘못하면 왜 200만 원어치 못하냐고 다 빠져나갈 거고. 그렇죠. 망하죠. 그러면 정말 200만 원어치를 뭐 한 150만 원어치라도 대우해줘서 정말 잘한다 하면 네. 또 줄을 서서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는 돈은 자기가 어디에 쓰든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혀 관련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유치원은 전부 공설 병설로만 가고 법으로 사립 유치원은 없다라고 그것도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립 유치원을 그 선호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병설이나 공설은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학도 길고 공무원 특이니까. 방학도 길고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늦게 퇴근하는 그 맞벌이 부부들은 그 사립 유치원에 돈을 더 주고 더 늦게까지 아이를 보살펴 달라고 하고 또 방학도 짧아서 자기네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한다고 저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아니 뭐 조금 살만하면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사립 초등학교로 네. 보내려고 또 뭐 다 좋은 시설에 넣으려는 게 네.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거는.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무슨 평등이니 균등이니 비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발상이 좀 인민재판식인 것 같아요. 예. 몰아붙이는 게 한쪽으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항상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만 받는 게 아니라 단점도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개인의 존엄성은 사유재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꼭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 개인 상담도 해주시고, 아이고. 네, 어제 그리고 또 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위선, 네. 가식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감사하고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네.